물이 이렇게 따순 물은 아닌데 대화하면서 네. 유연하게 수정해가면서 인터뷰를 진행할 거니까 네. 여기 있는 대로 안 합니다. 네, 그럼요. 이 질문한 저희 울산저널에서는 2024 총선 울산의 선택, 시민이 묻고 후보가 답한다는 타이틀로 올 총선에 출마하는 울산 국회의원 후보들을 심층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울산 동구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후보님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울산저널 논설실장 최병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정치는 말로 합니다. 정치인의 가치는 그가 살아온 삶에 녹아있는 행적과 앞으로 나아갈 길을 살펴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역 유권자들의 현명한 한 표 행사를 돕기 위해서 존경하는 후보님께 거침없이 질문을 드리겠으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가볍게 우리 요즘 뭐 물은 셀프에 이어서 소개는 셀프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셀프 자기소개 기회를 드릴 테니까 마음껏 좀 소개를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 슬로건으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야권 승리의 대표주자, 동구가 키운 동구의 미래. 지금은 진보당과 민주당이 연합한 야권 단일 후보 김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주 짤막하게 하셨는데요. 그 우리 울산 동구를 지역구로 선택한 이유가 뭐 특별히 있으십니까? 제 고향이죠. 아. 제가 미포초 현대중 현대고등학교 졸업했고 부모님이 다 여기서 살고 계시고 제 가족이 다 살고 있는 제 고향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택이 됐죠. 네, 그러시군요. 좀 이제 본격적인 질문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 대안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고 그러죠. 네. 실제로 민주주의가 상당히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민생 경제가 후퇴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격이 진짜 어디 외국하고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 국격이 굉장히 높았다고 봤는데 지금은 거의 후진국에 가까울 정도로 떨어져 있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존심이 센 사람들인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소위 말해서 쪽팔리다는 거죠. 맞습니다. K브랜드 가치가 많이 하락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권 2년 만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2년 만에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보고 와,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갈 길이 멀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권을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지금 총선에서는 그 시발점이 아마 총선에서 그 야권이 승리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가장 심각한 문제가 사실 뭐 정부 자체라고 보시는군요. 그래서 교체 필요성이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그렇게 바꿔놓고 난 다음에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만들고 싶은 미래의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아까 이제 윤석열 정권의 문제가 있지만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저출생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방 소멸과 저출생 문제, 이건 동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아이를 안 낳고, 그러니까 지역이 소멸되고, 그나마 있는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려가고, 그러니까 지방은 망하고, 어려워지고, 인구수는 줄어들고, 이게 나중에 됐을 때, 이게 대한민국의 가장 지금 피부로 와닿는 큰 문제 아닌가 싶고요. 뭐 동구 얘기 잠깐만 하자면, 동구가 시군 전체에서 59개가 지방 소멸 지역으로 선정이 됐는데 울산 동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경북이나 전남 이쪽에 있는 구군에서 지방 소멸 국가로 돼 있는 지방 소멸 지역으로 돼 있는데 동구가 돼 있다는 데서 깜짝 놀랐고 그렇다고요? 동구에서 지방 소멸이 지금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급하게 막는 게 가장 급선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정치인에게 투표하겠다.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들을 묶어서
기후 유권자라고 해서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 기후 유권자들의 요청에 화답할 어떤 탄소 중립 관련 정책 대안이 있으시다면 국회의원 후보로서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울산시 정무수석을 할 때 송철호 시장께서 부유식 해상풍력을 이제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실제로 울산이 그런 좋은 환경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뭐 노르웨이라든지 덴마크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다 들어와서 그 가능성을 보고 울산에 투자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살기 위한 생존 조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원자력은 또 탄소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뭐 그 친환경적이다 얘기하고 있는 지금 윤석열 정부 보면서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고요. 지금은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 저탄소 아리백을 맞춰야 되는 지금 시점이고, 지금 울산의 가장 좋은 환경이 부유식 해상풍력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 외국의 투자와 함께 대한민국의 정책으로, 울산의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게 제 왜 정무수석 재임 당시에 그 일을 좀 더 불가역적으로 추진해서 되돌리지 못하도록 만들고 나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불가역적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MOU 단계 이상의 계약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불가역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또 되돌리는 거 보고 와, 참 김주겸 시장 정말 대단하구나. 오히려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노르웨이의 에키노르 같은 경우도 이거는 더 이상 뺄 수 없다라고까지 했는데 멈칫하는 걸 보면서 와, 이렇게도 되는구나. 그래서 좀 더 아쉬운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혹시 그러시겠지만 국회 입성하시면 그러니까 법적 제도적 장치로 확실히 또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요. 반드시 필요하죠. 네네. 후보님께서는 열린우리당 공채 1기로 정치에 입문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 정치에 입문한 어떤 그때 당시에 각오와 그리고 또 후보님 본인의 정치인으로서의 강점 이런 것들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대학원 당시 논문 주제가 노무현과 지역주의라는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울산에서 자라면서 지역 감정이라는 부분을 제가 몸소 느낀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전라도에 있었던 친구가 전학이 왔는데 친구들 사이에서는 지금의 말하는 왕따 비슷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왜 같은 말도 하는데 언어가 조금 사투리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렇게 특히나 전라도라기 때문에 보면서 이게 생각보다 큰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꿈이 지역주의 타파였잖아요. 그런 논문 쓰다가 열린우리당에 들어왔고 이제 당 생활하면서 저도 이제 고향인 울산 동구에 관심을 갖게 됐고, 울산에서 민주당의 깃발을 꼽는 게 어쩌면 지역주의 타파의 그 하나의 역할을 부서지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 그 논문을 이제 다 완성하셨습니까? 아니요, 지금 20년째 못 쓰고 있는 논문입니다. 그러시군요. 다른 얘기이긴 한데요. 2020년 울산시 정무수석으로 임명될 당시에 수도권에 주택을 두 채나 보유하셨다고 맞아요. 언론에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부동산 부자십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금 수원하고 일산 쪽에 집이 두 채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다 무너져가는 아파트였고, 이게 취득 과정을 보면 제가 20대 때,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해서 이제 거기 살라고 이제 주셨던 건데, 실제로 제가 생활권 여의도다 보니까 거기는 아예 가지도 못했고, 이제 일산에다 집을 한 게 처음으로 장만을 한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저는 수원 그 집은 솔직히 생각도 못했고, 5층짜리 단층 아파트고, 한 2동? 3동 있는 아파트고, 그래서 크게 생각 못했는데 이건 제 불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권 두 채 이게 뭐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팔고 전세 놓고 해서 지금 막 그러고 해서 정리는 다 깔끔하게 된 상태예요. 원래 수도권 두 채가 막
강남과 목동 정도의 한 두 채가 있어야 되죠. 그 재테크를 제대로 못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그때 재테크 개념이 없었습니다. 네네. 네네. 그것도, 네. 뭐 내친 김에 울산시 정무수석으로 계실 때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네. 민관협치지원센터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제가 알고 네. 있습니다. 네. 그 배경과 취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사회 혁신의 한 분야인데요. 그 민간에서 추진할 수도 없고, 그리고 관에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한번 같이 해서 머리를 맞대보자는 취지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사회적 문제가 이슈가 생겼을 때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 추진하기를 원하고, 관에서는 이렇게 추진할 수 없고 이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거를 맞춰가는 거를 관은 관대로 민은 민대로 움직이니까 안 맞더라고요. 이거 같이 얘기를 해보면 아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해가 되고 관에서 보기에는 아 국민들의 요구가 이런 거구나라고 어느 정도 접점을 맞출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민간협치에서는 상당히 그 새로운 모델이고 좋은 시도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김지겸 시장이 또 완전히 다 이번에 내쳤더라고요. 글쎄 말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큽니다. 네, 안 그래도 그걸 문을 닫는 그런 결정을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아예 지금 문 닫았습니다. 네, 시민사회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네. 후보님의 깊은 생각을 하나 알아볼 질문을 던지자면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후보님 개인의 정치적 신념이나 판단이 특정 당론과 지금 민주당 소속이신데 당론과 다를 경우에 어떻게 처신하시겠습니까? 그 민주당의 구조를 보면 어떤 큰 당론을 정하기 위해서 의원총회를 열거든요. 의원총회 안에서는 정말 난상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욕은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큰 소리와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거든요. 그 안에서 저는 충분히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못 찾았을 때는 저는 그 정당인으로서 당인으로서 치열하게 싸우되 그럼에도 합의점을 못 찾을 경우에는 당론에 따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 전에 치열하게 싸워야 되겠죠. 하긴 정당 정치의 속성이 그 뜻을 모아서 그런 어떤 정책적 결정을 이렇게 발휘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건 있겠죠. 하지만 또 사실 국회의원 개개인이 전부 또 하나의 국가기관이지 않습니까? 헌법기관이죠. 헌법기관인데 특히 또 울산 동구의 어떤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든지 또는 청년의 입장을 대변한다든지 등등 해서 당이 제너럴하게 일반적으로 가져가는 어떤 정책 결정보다는 좀 다르게 개인의 특성이 드러나는 그런 어떤 견해를 표명해야 될 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앞으로 좀 더 주목해가면서 활동하시리라 믿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노란봉투법 같은 이런 법들이 국회를 통과해도 거부권 행사가 아주 일상화되어 있는데요. 그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시겠다고 얘기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청 노동자 임금 에스크로제 법안 마련, 이와 같은 뿐만 아니라 또 고용노동부의 울산지청을 동구 출장소로 설치하시겠다. 이런 공약들을 내놓으셨는데 노동 관련 공약이 많은 건 이 노동도시에 이렇게 어떻게 표풀리즘으로 가시는 그런 공약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그 노란봉투법은 실제로 이제 대통령 거부권 때문에 지금 폐기가 된 상태고 노란봉투법도 아시겠지만 울산 동구가 조선업이 현대중공업이라는 큰 기업이 있잖아요. 조선업 특성상 하청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는 맞아요. 대신에 그 하청에 있는 비정규직 그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하나의 자그마한 수단이거든요. 저는 이거 자체를 막은 것도 울산 동구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정말로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는 걸 우리 동구에 계신 노동자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에스크로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중공업에서 올 3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안이 아직 정비가 안 돼 있는 거지. 저는 이제 현재 중공업은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모든 비정규직 많은 데에서 에스크로제가 그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 노동청
동구 출장소는 실제로 임금 체불 문제라든지 그 기업 폐쇄 문제라든지 그렇게 됐을 때 노동자들이 임금이 체불되고 그리고 권리를 못 찾는 경우가 동구에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실제로 가서 상담을 받으려면 다 남구로 가야 돼요. 아마 그 남구에 있는 출장소를 한번 오는 사람의 비율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그 단연 동구가 많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동구 쪽으로도 남구를 옮긴다는 게 아니고 한 개 더 내는 게 출장소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노동청과 얘기를 좀 지속적으로 제가 된다면 얘기를 해서 한번 동구 쪽에도 필요하고 제일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이전 설치를 해보려고. 예, 그럼 그 노동공약 이외에 네. 동구 유권자들의 임팩트 있는 네. 그런 핵심 공약이 있다면 그것도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그 김두겸 시장이 추진했던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이거든요. 이게 김두겸 시장의 머릿속에 동구 주민들이 사람이 적기 때문에 버스를 잘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해서 버스 노선을 많이 줄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133번이 아산로를 가는 버스인데 그걸 없앤다는 거거든요. 저희의 주장은 아산로로 가는 버스를 많이 만들어 달라는 거였는데 별로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니까 줄인다는 논리인데 버스 노선이 별로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용 안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버스 노선 자체에 대한 지금 개편안을 백지화시키고 동구에 맞는 버스 노선 개편안을 만드는 게 제가 당선되면 먼저 좀 해야 될 일 같고요. 그리고 울산 동구는 대왕암 그리고 꽃바위 그리고 그 주변의 해안가를 비롯해서 선의 자연 환경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관광 자원이 굉장히 좋은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여기가 그 전국의 관광지로 지정이 되는 데가 있는데 울산에는 관광지로 지정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울산 동구의 대왕암 주변을 대한민국의 관광지로 지정을 해서 예산과 기반 시설, 주요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서 조선 현대중공업은 중공업대로 가고 그리고 관광은 관광사업대로 가고 투 트랙으로 좀 동구 경기를 좀 살려보는 게 그 제 꿈이고 그리고 제 공약 중에 제일 큰 공약이죠. 네. 사실 그 슬도에 가보고 깜짝 놀랐더랬습니다. 제주도 해변에 온 것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거기 잘 뜻대로 네. 이렇게 잘 그 관광지화돼서 새로운 어떤 관광 산업이 동구에서도 번창하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울산의 동구 그리고 북구 이쪽은 선거 때마다 네. 야권 단일화는 승리, 또 야권 분열은 패배라고 하는 공식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북구는 뭐 요즘 갈등을 겪다가 네. 그저께 보니까 예, 후보 단일화, 야권 후보 단일화 합의가 이루어졌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이 동구 경우 국민의힘 권명호 후보에 대항하는 이 야권에 두 후보가 계시잖아요. 네. 노동당 이장우 후보와의 단일화를 네. 우리 후보님께서 꾸준히 요구해 오셨는데 울산 시민정치회의가 야권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니까 울산 동구 지역 민주노총 일부 노조 대표자들이 노동자의 도시 동구만큼은 반드시 노동자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노동자 후보인 이장우 후보로 단일화하고 김태선 후보는 사퇴하라. 라는 어떤 주장을 했어요. 네네. 이에 대한 후보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노동자였는데, 저도 그 더불어민주당 그 노동조합 위원장이었거든요. 저도 그 노동자 후보인데요? 그 민주노총에서 이제 노동자들을 대변하시는 그 노동자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저는 이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권명호 의원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저는 충분히 그 말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사퇴를 했을 때 그 두 분이 했을 때 그 민주노총이나 그 노동당 후보가 민주당이 바라는 대로 이길 수 있을까? 이건 좀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그 대의로 해서
뭐 제가 되든지 아니면 이장우 후보가 되든지 둘의 경쟁력을 조사해서 권명호 후보랑 국힘의 권명호 후보랑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인물을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단일화 관련해서는 저는 지금은 좀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것도 지금 이장우 후보도 윤석열 정권의 심판이라는 대의명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그렇지만 다시 또 얘기를 하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국회에 진출하시면 상임위는 어디를 선택할 생각이십니까? 저는 환노입니다. 정말요? 네, 네. 별로 인기 없는 환경노동위원회고요. 곳인데. 인기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동구에 국회의원들이 어디를 했나 보니까 환노위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렇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동구에서 노동자의 도시란 동구에서 환노위가 아니고 다 산자위로 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산자위가 뭐 중공업을 살리고 뭐 이런 것도 좋은데 당장 그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환노위로 가는 게 저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의외이긴 하지만 네. 예, 응원합니다.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부터 한 2, 3회씩 진행하고 있는 민생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민생 토론회 발언이나 또 민생 토론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떤 정책 발표 이런 것들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혹은 위반 우려가 있다. 그래서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거의 뭐 20차까지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순회 민생 토론회는 윤 대통령이 뭐 군사보호구역 해제라든지 하는 그런 어떤 지역 특화 공약을 막 발표하면서 부처 관계자가 그에 또 부합하는 정책을 후속 발표하고 지역 주민이나 이해 당사자로 특별히 초청된 민간인들이 해당 정책의 필요성을 막 호소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뭔가 시나리오가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은데요. 모든 민생 토론회가 이런 정부 정책 홍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히 또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오셔가지고 그린벨트 해제 및 농지 이용 규제 해제 이런 걸 가지고 노골적으로 표심을 자극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선거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순회 민생 토론회에 관한 생각을 우리 후보님이 말씀해 주시면. 저는 지금 한 20여 차례 했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공약을 남발하고 있어요. 예. 실제로 본인은 총선 때문에 그러시는 게 너무 다분히 보이는데도 이 지역에 가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역민들의 요구,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요구 사항들을 받아서 정부 부처에서 가능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대통령이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예산을 한 20군데 돌면서 한 1,000조에 육박하는 돈을 지금 예산을 쓰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런 돈이 어디 있을 뿐더러 그리고 이거는 대국민 사기라고 저는 봐요. 법률적으로 예산상으로 안 되는 부분을 요구를 하고 국민들이 요구를 하고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그리고 부처에서 최소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고 법률 정비하겠다고 하고 예산까지 어떻게 마련하겠다 하고 대통령은 제가 합니다 라고 이게 삼박자가 딱 맞아가지고 시나리오 짠 대로 가고 있거든요. 이거를 계속 돌고 하고 있어요. 지금 총선을 지금 불과 얼마 앞두고 전 이런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도 진짜 아직까지 좀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이 대통령의 선거 중립 위반뿐만 아니라 전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봅니다. 이거 이후에 국민들이 또 안 됐을 때 상처는 또 이건 또 보다듬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지르는 거거든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여당이 선거에서 승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의 아주 개괄적인 말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위기까지 겪으셨는데
지금 이건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지적할 만한 사항이 많은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일부 야당은 보니까 그러니까 22대 국회가 구성이 되면 국정조사를 실시해서 그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사항을 밝혀내면 그때 가서 나름대로 처벌까지 생각하겠다. 네. 이런 어떤 공약을 내놓고 있기도 하던데요.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정도까지 가는 저는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 네. 그 법률에 근거해서 탄핵 사유가 명확하게 드러났을 때 탄핵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뭐 최상병 사건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저는 당연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탄핵 사유가 해당한다면 탄핵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되고 매듭되지는 아직 좀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20대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 부분을 같이 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리고 저희가 200명 이상이 된다고 하면 바로 탄핵 조건이 되는데 탄핵 이유도 있고 탄핵까지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네. 국정조사. 네.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네. 결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네. 파헤쳐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네. 그런데 후보님은 자신이 청년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경계선에 있죠? 경기설입니다. 네네네네네. 근데 이 선거철만 되면 말이죠. 정치권에서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죠. 네. 특히 그 총선 같은 경우 청년 공천을 미리 이렇게 애드블론으로 많이 띄우고 그러긴 하는데요. 22대 총선 공천에 있어서 여야 후보들 확정된 걸 보니까 평균 나이가 무려 57.8세더라고요. 여야? 예, 여야가 합쳐서. 그러니까 거의 이 환갑에 가까운 거죠. 21대 총선보다도 3살이 더 높아진 수치라고 합니다. 다행히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후보님 포함해서 그러니까 상당히 낮은 이 연령을 보이기도 하고 청년 후보라고 이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무려 3분이나 계시더라고요. 네. 선거만 끝나면 청년 문제는 또 뒷전으로 밀려나고 한데 이 세대 교체 구호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전체적인 정치권의 청년 약간 무시 내지는 청년 경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청년 정치인에서 벗어나서 중년 장년 정치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청년 정치인들 젊은 정치인을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인 리더로서 어떤 역할을 해주시기를 많은 분들이 기대하실 텐데 그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청년 정치인이 많아져야 된다고 많아져야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저도 지금 청년이 끝자락에 있지만 제 삶 자체가 대한민국 현실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위로는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고 집에서는 가장으로서 아이들과 제 집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한 가정의 가정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교육 문제 그리고 부모님들의 복지 문제 그리고 저의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문화 모든 게 제 삶 자체거든요. 그런 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 삶 자체가 녹아 있는 거죠. 이런 청년 정치인들이 많으면 본인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현실적으로 방안을 찾지 않을까 싶어서 청년 정치인이 많아지는 게 저는 훨씬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이건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이제 좀 지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이 카이스트 졸업식에 대통령 축사를 하는데 한 졸업생이 R&D 예산 삭감에 대한 항의성 고함을 지르다가 경원들한테 입틀막 당하고 사실을 들려가지고 강제 퇴장당했어요. 맞아요. 이에 대해서 만약 후보님이 이 상황에 대통령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처신하시겠습니까? 아니 영상이 많이 나오던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때 장애인 철폐에 대해서 그랬죠. 그런 일 있었잖아요. 저는 얘기 한번 들어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그 얘기가 관철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이 다 집중돼 있고 그걸 듣는 모습이
국민들로 하여금 오히려 더 큰 감동을 주지 않을까요?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네, 그 주변에 있는 거 있지만 생방으로 나가고 있는 전 국민들로 하여금 아 저런 대통령이구나 우리 말에 네. 귀를 귀담아 들을 줄 아는 대통령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오히려 그냥 얘기를 들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내친 김에 이 최근 대한민국이 혐오와 배제의 정치가 활개치고 협력과 상생의 정치가 실종되었다는 개탄의 목소리가 드높습니다.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정치 이건 어떤 것이고 그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어떤 방책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죠.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장 큰 덕목은 전 통합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 51%로 당선이 됐건 뭐 99%로 당선이 됐건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1%가 있었건 49%가 있었건 그분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 나가는 게 대통령 역할이라고 보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오로지 자기들에 의한 국민의 힘이나 뭐 그쪽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인데 오히려 편하게 이재명 후보랑 같이 영수회담도 한번 하고 하는 게 우리 본인도 위해서 좋고 궁극적으로 통합을 위한 조건이기도 한데 아직까지 2년이 지금 이제 지난 시점에서 역대 대통령들 중에 제가 지난번에 찾아봤을 때 없더라고요. 영수회담 한 번도 안 한 대통령 2년 동안 좀 잘못돼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게 통합의 정치가 지금 가장 필요한 시점인데 그걸 못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고 저희가 그 의석수를 좀 많이 갖고 입법권까지 뺏기면 그 윤석열 대통령의 힘이 더 커지면 오히려 대한민국이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입법권을 강력하게 저희 야권에서 더 많이 가져서 그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내주고 그리고 그 목소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귀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방법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네. 그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언론인에 대한 회칼퇴를 하는 이게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해가지고 이번에 대통령실이 버티다가 드디어 사의를 수용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또 보니까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도피성 출국 의혹 이걸 불러일으켜가지고 지금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사태들이 그 원인과 또 그거를 또 이렇게 사회 현상으로 지부한다면 이걸 어떻게 또 해결해 나가야 할 건지 후보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 지금 윤석열 정권에 같이 일하는 분들이 그 언론관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봐요. 이거를 누르면 당연히 말 듣겠지. 길들이기 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소수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자체가 너무 큰 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지점이라고 보고 지금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과연 실제 그런 생각까지 할까라는 생각 저는 아직 호기심이 있어요. 지금 총선을 며칠 앞두고 국민의힘이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잠깐의 척을 주는 게 오히려 지금 총선에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런 판단을 해서 오히려 지금 국민들로 하여금 약간 혼란스러움을 주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저는 곧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뭐 총선 이후에 반드시 나오긴 하겠지만 그런 사탕 발림 소리도 저는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현재 우리나라 언론이 야당의 우호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운동장 지형이 언론 지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완전히. 야당 지역이 안 좋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그런데 우리 황상무 수석은 왜 그래 또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잘 유지해야 될 텐데 왜 그랬을까요? 이게 가진 자들은 네. 그 99를 가져도 네. 1을 더 갖고 싶어서 탐내는 것 같아요. 그게 못된 가진 자들의 습성인 것 같아요. 가진 자를 그렇게 뭉뚱그려서. 이 가진 자는 재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권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뜨거운
게 바로 조국 혁신당의 그러니까 태풍입니다. 그러니까 지민 비조, 즉 뭐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혁신당이라고 하는 신조가 탄생할 정도로 지금 돌풍이 심상치 않은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참 딜레마긴 합니다. 네. 저도 이제 민주당의 이름으로 공천을 받고 네. 지역에서 지금 뛰고 있는 그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비례대표도 당연히 소중한 민주당의 자산인데 이게 조국 혁신당으로 다 가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면도 있어요. 하지만 저 민주당이 못하는 목소리를 더 크게 내줄 수 있는 뭐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례대표의 싸움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 이후에 총선이 끝나면 함께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힘을 합쳐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는 생각입니다. 요즘 보니까 뭐 이재명 대표께서 몰빵론에 대해서 뭐 우군보다는 네. 아군이 더 많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어쨌거나 뭐 민주당 그 비례당의 이름이 뭐죠? 민주비례연합인가요? 네, 민주비례연합. 예. 네. 그쪽과 사실 서로 막 경쟁은 하되 큰 어떤 갈등 없이 원팀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 맞아요. 이런 게 시민들 여론인 것 같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유일한 진보 성향 언론. 이게 바로 우리 울산저널입니다. 맞아요. 이 울산저널에 대한 후보님의 평가와 생각 이걸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뭐 목포시만 가더라도 언론이 저희보다 목포의 인구가 울산의 인구의 5분의 1도 안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목포의 일간지 언론사가 한 10개가 넘어요. 근데 울산에는 한정돼 있는데 그 한정돼 있는 수 중에 진보 언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데가 오로지 울산저널밖에 없어요. 일간지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진보 언론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지금 울산저널이 너무 소중한 울산에서의 진보 언론으로서 소중한 존재고 좀 더 시민분들께 좀 더 다가가서 일간지로 이렇게 좀 바꿔서 성장해 나가길. 그런 격려는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울산저널이 시민주주 독립신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독립이라는 게 이 권력이나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인데 우리 원래 일간 신문으로 가기 위해서 창간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독립 의지만 있고 독립할 수 있는 어떤 여러 자본 내지는 자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주관으로 지금 발행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많이 좀 도와서 저희들이 일간 신문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승을 하겠습니다. 네네. 우리 울산저널 독자, 그리고 동구 유권자,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출마하시니까 우리 시민 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겸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죠. 울산 동구가 많이 힘든 지역입니다. 지금 돈도 많이 없고 그리고 청년도 별로 없고 고령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울산 5개 구군 중에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거든요. 빨리 울산 동구의 기초 체력을 보강하지 않으면 지방 소멸로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대전환이 좀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이번에 여태까지 울산 동구에서 민주당이 단 한 번도 국회의원이 당선된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을 한번 믿어주시고 이번에는 저 김태선 한번 믿어주셔서 다시 4년 뒤에 울산저널에서 인터뷰할 때 이렇게 바뀌었다. 제 김태선이 해가지고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꼭 말씀드릴 수 있게 자랑할 수 있게 이번에 한번 꼭 저에게 표를 한 표 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해서 울산 동구를 바꿔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제가 말이 안 풀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진짜. 충분히 NG 하나 없이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이렇게 가까이에서.